시 할머니, 빨리 여기서 나가요. 아유, 위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1살이 된 박정희라고 합니다. 평생 큰 탈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인생이란 게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아무도 모른다는 걸 그날 새벽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동시에 가장 큰 용기를 내야 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가족이, 내가 믿고 사랑했던 가족이 내 목숨을 노린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일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그날 새벽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깊이 잠에 빠져 있던 저는 갑자기 집안을 울리는 거친 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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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였고 고요해야 할 새벽 공기가 그 소리 하나로 갈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 꿈인가 싶어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새벽에 누굴 만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귀가 어두워져서 환청을 듣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 너머에서 떨리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빨리 거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1층에 살던 강민재라는 총각의 목소리였습니다. 21살 남짓한 나이에 밤마다 알바를 하며 조용히 살던 착한 아이였고 제가 반찬도 나눠주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누가 다친 건 아닐까? 다리가 저절로 침대에서 떨어졌고 잠옷 차림 그대로 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으려는 순간 민재가 갑자기 소리를 낮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열지 마세요. 그냥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도망가셔야 합니다. 도망가라는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도망을 가야 합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말입니까? 입을 열어묻고 싶었지만 목이 말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손은 이미 빗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여는 순간 민재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얼굴은 평소 제가 알던 밝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으며 눈은 겁에 질린 사람처럼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 손목을 꽉 붙잡고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제발 빨리요. 라고 말하는데 그 떨리는 손과 흔들리는 목소리가 제 심장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본능이 이 아이 말을 따라야 산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급히 작은 가방 하나를 들었고 통장과 도장 그리고 몇만 원 되는 현금을 쓸어 넣듯 챙겼습니다. 그게 평생 모은 전부였습니다. 민재는 제 팔을 꼭 붙잡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계단 하나하나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것처럼 느껴져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민재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그대로 제 팔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는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숨을 죽인 채 건물 뒤쪽 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세게 때렸고 그 차가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골목은 가로등 불빛 몇 개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몰래 도망쳐야 했을까요? 그 답을 알기도 전에 갑자기 위쪽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무거운 가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같았고 소리는 분명히 제가 살던 2층에서 들려왔습니다. 저와 민재는 동시에 위를 올려다봤고 제 방 창문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분명히 저는 불을 끄고 나왔는데 그 불빛은 살아있는 눈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집안에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쾅 하고 때렸고 숨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민재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아당기며 더 멀리 가셔야 합니다. 지금 멈추면 안 됩니다. 라고 속삭였지만 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평생 살던 그 집이 어둠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몰랐습니다. 이 도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리고 제가 믿었던 가족의 얼굴을 다시는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렇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한참을 걸어 골목 끝에 있는 24시간 찜질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 그런지 밖에서도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는 순간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아, 살았다. 그래도 사람이 있는 곳까지는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재도 숨을 고르며 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러다 제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아이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반만 비쳐 보였습니다.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게 가려져 있었는데 마치 영화 장면처럼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웃던 그 아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굳게 마음먹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말을 이어가려는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하던 골목에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가 살던 건물 앞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남자 두 사람이 내려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의 실루엣만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저 사람들 누구니? 민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새벽 3시에 남의 집 앞에 몰래 찾아오는 게 가족입니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아주 무서운 생각 하나가 스쳤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설마 그 가족이라는 게... 민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내 할머니 며느리 분이랑 아드님이에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피가 거꾸로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영이와 윤태가 새벽에 제 집에 왔다고요? 그것도 아무 말도 없이 몰래요? 왜요? 무슨 일 때문에요?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밝은 형광등 불빛이 몸을 감쌌습니다. 그제야 민재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진지했고 아이답지 않게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로 다 말씀드릴게요. 들으시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말을 듣든 피할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민재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 분이요. 할머니를 해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찜질방 안의 모든 소리가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도, 사람들 발자국 소리도, 카운터에서 들리던 작은 말소리도 전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요? 내가 평생 가족이라 믿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눈앞이 살짝 어두워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 하나의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겨우 소리를 냈습니다. 왜 그런다는 거니? 그 질문을 던지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큰 진실 앞에 서 있는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제 이야기를 천천히 끝까지 다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마음에 쌓여 있던 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자고 했지요. 그 말이 참 고맙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게 이 나이가 되니 더 크게 느껴지더군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 분하고는 언제부터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나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한두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마음속에 쌓이고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처음 소영이를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윤태가 데려온 그 아이는 말투도 곱고 인사도 참 바르고 눈빛도 순해 보였습니다. 웃을 때면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얼굴이었지요. 그때 저는 속으로 여러 번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참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우리 아들이 참 복이 많구나.
그렇게 혼자 흐뭇해하며 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도 제가 앞장서서 도왔습니다. 혼수 준비부터 예물, 신혼집 마련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평생 아끼고 아껴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썼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이 3억 원 가까이 되었는데 그 돈을 털어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며느리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영이는 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했구나. 혼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주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가 정성껏 준비한 차례상을 보고 이것저것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많다, 적다, 방식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명절에 얼굴 보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 집안 사정이 있다는 이유가 붙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참고 넘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지. 며느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모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졌고 밤이 되면 괜히 더 외로워졌습니다. TV 소리만 울리는 집안이 참 쓸쓸했습니다. 그때 소영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 가족이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겠지.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서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다들 조심스럽고 조용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같이 산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조금씩 제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어떻게 먹는지, 반찬은 무엇을 먹는지, TV는 어떤 걸 보는지, 누구를 만나러 나가는지까지 하나하나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걱정해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님, 그 음식은 몸에 안 좋아요. 그 프로그램은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그분하고 너무 자주 만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 말도 일리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다 보니 점점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처럼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괜히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있나? 혼자 자꾸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가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서 밤마다 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 소영이의 말과 행동이 조금씩 제 마음을 눌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세대 차이도 있으니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작은 차이들이 점점 크게 느껴졌습니다. 생활 방식부터 말투, 집안 분위기까지 하나하나가 제게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이는 제가 30년 넘게 지켜온 한정식 집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가게는 단순히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마다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던 제 인생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남편 병원비도 아들 학비도 생활비도 모두 그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힘들어도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었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지쳐도 손님을 맞이하며 웃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가게를 이제는 필요 없다는 듯 말하는 순간 마치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아팠던 것은 아들 윤태의 태도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었을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며느리의 말에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운한 마음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도 따뜻한 위로 대신 차가운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10달을 품고 나 25해를 키운 아들이 정말 이 아이가 맞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지난 겨울에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려 열이 심하게 나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던 날이었습니다. 머리는 어지럽고 팔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마음까지 함께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방 안에만 머물게 되었고 이틀 동안 거의 혼자 누워 지냈습니다. 물 한 잔 건네주는 사람도 없었고 괜찮냐고 묻는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사람 소리보다 시계 소리만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정말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함께 사는 불편한 존재일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몸이 조금 나아진 밤,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조심히 열었을 때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그 말들이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요양원이라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생각도 또렷한데 이미 짐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서럽고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안에 있어도 숨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했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웃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는 그 공간에서 제 마음이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집에서 들었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
그 기억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가슴이 괜히 먹먹해지고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쉽게 다칩니다. 특히 가족에게 받은 말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아직 제 인생이 끝난 건 아니라고, 아직도 제가 걸어갈 길이 남아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민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숨을 몇 번이나 내쉬더니 마치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말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문을 여는 사람처럼요. 할머니, 사실은 제가 며느리분이랑 아드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무슨 대화? 민재는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게 표정만 봐도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을 두고 쓰는 말이 아니라 물건이나 짐짝을 치우듯 쓰는 말 같았습니다. 민재는 그날 밤의 상황을 하나하나 떠올리듯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전 늦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밤, 1층 자기 방 앞에 처음 보는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차 안에서 낮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밤 공기 속에 섞여 흐릿하게 들려왔지만 내용만큼은 또렷했다고 했습니다. 집을 팔지 않겠다고 버틴다는 말, 요양원에도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는 말, 그 모든 말이 제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아도 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민재는 바로 알아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사고로 만들면 된다는 말. 보험금 이야기가 흘러나왔다는 말.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몸 안의 피가 한꺼번에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가볍게 계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며칠 동안 조심스럽게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괜한 오해였다면 좋겠다고, 괜히 큰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했지요. 하지만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그 차가 다시 나타났고 아들 윤태와 며느리 소영이,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 한 명이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재는 망설일 틈도 없이 저를 깨웠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늦으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고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집을 팔라고 했던 이유, 요양원을 가라고 했던 집요함, 제가 버티자 점점 더 차가워졌던 태도들. 모든 게 이미 오래전부터 계산된 그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있어야 할 그 방에서는 누군가가 사고 현장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민재가 깨워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들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 어린 총각이 제 생명을 건져준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재의 표정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말,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말이 그의 눈에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복수. 그들이 한 짓을 그대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말,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려움만으로 숨죽이며 살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빼앗긴 뒤였습니다. 이른이 넘은 늙은 몸으로 젊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솔직히 겁이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선다면 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다시 다가올 게 분명했습니다. 도망치는 삶은 이제 끝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심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래, 민재야.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는지 말해보렴. 민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얼굴이 잠깐 풀어졌지만 그 웃음에는 가벼움보다 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탐정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정식 탐정은 아니고 탐정 사무소에서 형을 도와 사건 조사를 맡고 있는 조수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평범해 보이던 청년이 탐정이라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상황을 그렇게 빠르게 파악했던 이유,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저를 깨웠던 판단력, 모두 그냥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민재는 원래 다른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보험 사기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소영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보험 사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설마 내가 겪은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일까요? 민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소영이가 낯선 남자들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고 팔짱을 끼고 있었고 누가 봐도 부부처럼 보이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 남자들은 모두 소영이의 이전 남편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3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3년 전 사고로 숨졌고 두 번째 남자는 2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두 사람 모두 사망 직후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그 수혜자는 모두 소영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우리 윤태는 이미 3번째 표적이 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몸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세 남자 모두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죽었다는 점. 마치 미리 짜인 시간표처럼 반복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그 패턴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보험금을 챙기고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린다는 것. 집을 팔게 만들고 요양원으로 보내 재산을 정리한 뒤 필요하다면 마지막 단계로 제거까지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행동이 또렷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집을 팔라고 집요하게 압박하던 이유,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던 집착, 제가 거절하자
점점 거칠어졌던 태도들. 모든 게 하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윤태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단순히 아내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이미 위험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본능처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죽음들은 모두 사고나 자연사로 처리되어 있었고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심만으로는 누구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민재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시도하는 순간 현행으로 잡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위험한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방법 외에는 끝낼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꺼낸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소영이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한 뒤 그 순간을 증거로 확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였지만 제 목숨이 직접 걸린 일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민재는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절대 제가 다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짓누르던 건 제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사람은 오직 한 명, 아들 윤태였습니다. 혹시라도 이 일로 윤태까지 함께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민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게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인 끝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 역시 이미 계획에 동조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대화 속에서 윤태도 제 제거에 찬성하는 뉘앙스를 분명히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울렸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10달 동안 품고 25해를 키운 아이였습니다. 아플 때 대신 울어주고 넘어질 때 손을 잡아주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제 목숨을 계산하고 있다는 현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능처럼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윤태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의 말이 진실처럼 반복되어 주입되었을 가능성.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말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 그것이 사실처럼 굳어버렸을 가능성. 가만히 돌아보니 윤태가 차가워진 시점은 분명 소영이와 결혼한 이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결국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 앞에서는 설령 아들이라 해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요. 몸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남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었지만 아들은 제 삶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제 안에서 어떤 결심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이라면
차라리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 해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 입술이 떨렸지만 제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고, 끝을 보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민재는 제 결심을 확인하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존경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민재와 그의 형인 김태훈 탐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다시 나타나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그들이 다시 한번 같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 뒤 그 순간을 확실한 증거로 잡는 것.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에 발을 들여놓은 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몇몇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꾸몄습니다. 어젯밤 친구 집에서 잤다는 이야기, 집에 돌아와 보니 방이 어질러져 있었다는 이야기, 괜히 불안해서 연락했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모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 그런 적 없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 반응조차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들이 어딘가를 통해 소영이 귀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해가 조금 기울 무렵 예상대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빨라졌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소영이,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찬 연기였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안부를 묻고 내일 직접 와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잤다. 별일 없다. 와줘서 고맙다.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속셈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 민재는 조용히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움직일 거라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소영이는 커다란 봉지를 들고 있었고 윤태의 얼굴은 평소보다 유난히 굳어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시선을 자꾸 피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봉지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병 안에는 색깔 없는 음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몸에 좋다며 건네는 손길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지만 그 병이 제 눈에는 유난히 차갑게 빛나 보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순간 등줄기를 따라 소름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민재와 태훈 탐정은 옷장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집안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와 녹음기는 작은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거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망설이는 윤태의 목소리, 그 망설임을 단칼에 잘라내는 소영이의 말투. 이미 여러 번 성공했다는 말, 이번에는 확실하다는 말, 이 일만 끝나면 더 좋은 집으로 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말까지. 그 대화는 제 심장을 조금씩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들려온 말은 제 존재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듯한 냉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늙은이 한 명쯤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식의 말. 화장실 안에서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숨소리 하나라도 새어나갈까봐, 눈물이 떨어질까봐, 몸이 떨리는 걸 들킬까봐.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그렇게 가볍게 여길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후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영이는 병을 제 쪽으로 다시 밀어놓으며 재촉했습니다. 차가워야 효과가 좋다느니, 지금 마셔야 한다느니, 마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일부러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병이 입술에 닿기 직전 조용히 병을 탁자 위로 밀어 놓았습니다. 마시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소영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윤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칠 수 없게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말, 소영이가 누구인지,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왜 왔는지까지.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따뜻하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은 것처럼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소영이 얼굴에서 붙여놓은 듯하던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눈동자에는 더 이상 연기도 계산된 친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윤태 역시 순간적으로 굳어버린 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모르는 척을 하려는 마지막 시도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뒤로 물러설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을 차분하게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3명의 남편 반복된 사망, 보험금, 그리고 다음 차례가 바로 저라는 사실까지. 그 이야기가 끝나자 소영이 입가에 얇은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마치 가면을 완전히 벗은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느냐는 질문, 왜 모른 척 덫에 걸린 연기를 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를 잡기 위해서였다고. 그 순간 옷장문이 조용히 열리며 민재와 태운 탐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에 들린 녹음기에는 방금까지 오간 모든 대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경찰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다는 말이 이어졌고 잠시 뒤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소영이와 윤태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계산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표정이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짧고 단호한 체포 고지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소영이는 끝까지 부정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윤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너무 늦어버린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 한마디를 남긴 뒤 윤태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제가 아들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조용한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천천히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한소영은 지금까지 4명의 남편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마 사람을 그렇게까지 속이고 그렇게까지 잔인한 일을 했을까? 하지만 그 희망은 그 한 통의 전화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소영이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윤태는 징역 20회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윤태가 교도소에서 나올 때쯤이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나이가 이미 70을 훌쩍 넘었으니까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눈 한 번 깜빡하면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후회가 크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물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0달 동안 제 몸으로 품고 나아서 키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프지만 그래도 진실을 알았다는 게 차라리 나았습니다. 모르고 속고 살았더라면 그게 더 큰 불행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재와 태훈 씨가 운영하는 작은 탐정 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솔직히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탐정이야. 70 넘은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더니 민재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님은 사람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말이 참 고맙게 들렸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쓸모가 없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살아온 세월만큼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구나.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은 사무소에서 전화도 받고 의뢰인 이야기 들어주고 서류도 정리하고 간단한 메모도 적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꼼꼼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기꾼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잃을 뻔한 할머니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울더군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어요. 그 말이 꼭 제 이야기 같아서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말해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같이 해결해 봅시다. 내일은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젊은 여성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다쳤다고 하더군요.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역할이라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침에 창문을 열면 바람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겨울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길가를 보면 작은 새싹들이 땅을 뚫고 올라오고 나무가지 끝에는 연한 초록빛이 맺혀 있습니다. 아, 봄이 오고 있구나. 계절이 또 한 번 바뀌는구나. 저도 그 새싹처럼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늦은 나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속아서 마음이 무너진 분 계십니까? 집안에서, 일터에서 사람 때문에 괴로운 분 계십니까?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든 적든 힘이 세든 약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처럼 70이 넘은 할머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조금만 내니까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이더군요.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앞이 안 보이고 마음이 캄캄해 보여도 조금만 참고 조금만 버티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분명히 도움의 손이 잡힐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작은 힘이나마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저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겠지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